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걸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짓, 카나다군 공군 중장이 부사령관이 취임이 되고 거기에 연락장교단이 강화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는 한국 사람들은 출입을, 정상적인 자유로운 출입을 이미 못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한국 무관들 따라서 주일 미군 기지에 주말에 운동들도 하러 가고 클럽도 이용하고 했는데 못하는. 그게 벌써 언제 일인데, 그렇게 세상이 다 완전히 환경이 바뀌고 모든 관계가 바뀌는데 한국은 우리도 이제 커졌어. 일본은 옛날만 못해. 우리가 안미, 경중 정신승리죠. 지금 북한이 자력갱생하는데 북한조차도 소위 김일성 정권 수립에 단 1초도 자력갱생인 적이 없었어요. 사회주의군의 따뜻한 성원의 지원에 전폭적인 예외적인 특혜에 의해서 존속되어 온 것이 평양정권이지, 여기서 제대로 자력갱생을 했으니까 제재 취재 태도 어쩌고 하는 거 다 개소리입니다. 한국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력갱생을 합니까? 그게 바람직합니까? 문명의 진행반에서 바람직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2년을 총괄하면 문명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을 끄집어내서 전체주의 체제로 갖다 붙이는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이 말들을 안 해요. 자,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권,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의제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는, 아니잖아요. 삼권 분립이 어디 있어요? 대의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근대국가의 삼권 분립 대의제 정치 체제가 완전 부정됐는데 이거 말하는 정치학자가 한 분도 없어요. 남북한이 지금 똑같이 됐어요. 작년 3월부터 당대당입니다. 청와대와 평양, 중앙당은. 제1당은 몰라요. 지금 청와대와 제1당도 저는 느낌에 당대당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김여정이가 노동당 김정은이의 친서를 가지고 왔죠. 북한 공화국의 그 대표가 아니라 노동당의 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평창 끝난 다음에 청와대가 문재인이가 서훈이 정의용이 해서 특사단을 보냈을 때 김정희가 노동당 중앙당 청사에서 맞이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중앙당 청사에서 맞이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문재인가 평양 갔을 때 중앙당 청사에서 맞이했습니다. 당대당 관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북한의 공통점이 있어요. 북한은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아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 신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요. 6.15, 14, 무슨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헌법이 금지하는 그런 선언들이 헌법 위에 존재해요. 구도가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존재하는 북한과 어느 사이에 똑같아졌어요. 이게 천천히 진행돼서 아무도 모르고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쇠뇌 선동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제6공화국은 소위 민주화 헌법 위에 민족주의가 틀어앉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들을 안 해요. 폐기하라. 어떤 본능적으로 그걸 의식하는 분들이 폐기하라 그러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이, 정치적 법적으로 용서될 수 없다는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관점을 못 가져서 80대 이후에
사상적 적화 공작에 의해서 그게 다 돼버린 것을 모른다는 거죠. 어느 사이에. 우리 지금 청문회다가 창피하게 다루면 당신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변명이 아니라 당신은 관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분노해야 될 걸 이거는 관행해야 하고 참는 거. 아니면은 정당화 합리화하는 거. 이게 개인 관계가 이게 국가 안보에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2시간 넘었기 때문에 곧 끝내겠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그러니까 않는 거죠. 아까 제가 휴전선의 의미를 휴전선은 2년간 휴전선을 유지하면서 휴전 협상을 합니다. 전선을. 그러니까 장군들이 아이고 북으로 150km, 200km를 밀어 올립시다. 충분합니다. 그러는데 트루먼이 안 돼. 참어. 너희들 기분은 알지만 3차 세계대전을 모험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 북쪽 50km에다가 장사동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야전 사령관들이 이거 뭐 간단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 때 그냥 밀어 올려 붙였어도 되는데 평양 원산선으로 최소한 휴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평양 원산선으로 가면 우리가 한반도의 인적 자원과 모든 것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 그거를 한반도 문명이 제3차 세계 확전을 우려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포로 석방 교환 문제였는데 제가 알기에 적의 포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국 포로를 희생시킨 대통령은 제각에 단 2명이에요. 이승만, 트루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포로 같은 게 돌려보내서 다 총살당하고 죽잖아요. 그런 걸 보고 유엔군한테 포로가 돼서 거제도에 있던 포로들을 중국과 북으로 돌려보내면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므로 가겠다는 사람만 돌려보내자는 원칙이 미국에서 결정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죠. 다 공개된 자료고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 결과는 중국 포로 2만 명 이상이 대만으로 갔어요. 본래 장개석 군대 출신입니다. 모택동이 경로에서 김일성한테 야 포로 보내지 마. 그래서 북군 포로 6만 명 이상이 못 오고 미군 포로 수천 명이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은 그 전체주의 악마적 체질을 알았지만 우리 영역에 있던 포로들을 저쪽에 가서 죽으라고 줄 수는 없다는 이 원칙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자국 포로들을 희생시켰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명사회의 리더입니다. 실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북송에 분노하는 것은 물론 제일교포들이 조총련이 일본 공산당이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이 패전을 해 엄청난 행패를 벌였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뭐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우리는 억울하고 불쌍하고 하는 말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너무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승정행사. 식량표 같은 걸 자기들이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굶주린 일본 여자를 식량표로 자기 이걸로 만들고 하는 등등의 행패를 부려서 결국 북으로 쫓아버리는 그런 게 되는데 아무튼 일본은 자유세계에서 대량으로 저쪽으로 내겼고 우리 건국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은 적의 포로들에게도 자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국 병사들까지 희생을 시켰어요. 저는 위안부 징용 문제가 아주 징징거릴 게 아니라 만약 일본에서 진짜 맞짱을 뜨자고 그러면 왜 자유세계에 있는 남한 출신 9만 3천을 북으로 보냈냐. 이거를 따져야죠. 이거 따진 거 이승만 대통령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승만은 천하에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온갖 그러니 한국인들의 인식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는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목광단, 성교단 사업 때문에 저놈들이 단기 조방단 사업을 결국 허용하고 그 때문에 북한 자체가 부패 가속화와 아니면 정부 통제가 붕괴되는 그런 걸 저희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사자로서 잘했으면 이미 한일 관계도 바뀌었고 역사가 다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각이 부족하고 당사자로서 변변치 못해서 전 그래서 어제 다른 데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건국 70년 동안에 치욕을 기억하자 이거예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치욕도 기억하자. 대한민국은 어떤 수치를 우리의 수치의 역사는 뭐였나? 우리 흔히 와신상담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수치. 그래서 저는 지금 미중전쟁의 본질은 무역전쟁도 관세전쟁도 아닙니다. 이미 작년 여름에 중국에다 관세 폭탄을 선언했을 때 그거는 미국의 국방부가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미국은 워낙 전쟁을 잘하는 나라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력으로 전면 전쟁을 하는 게 미중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중국이 별도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면 경제력으로 전쟁을 못해요. 근데 중국이 그만 서둘러서 빨리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시장 경제로 엮여버렸기 때문에 경제력이 군사력 이상의 공격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뭐 트럼프와 미국은 그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적인 무역전쟁으로 보지만 무기의 종류가 바뀐 전면전쟁, 총력전쟁. 거기다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인공지능과 IT 기술로서 수용소 국가, 지구를 수용소,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중국을 더 둬서 군사력으로 싸우기 전에 현 단계에서 새로운 무기로 제압하자. 이것이 미중전쟁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대책이 없어요. 자, 일본 이야기합시다. 일본은 지금 경항공함을 만들고 난리예요, 돈을. 그런데 일본은 결코 GDP의 2%도 국방비에 못 씁니다. 트럼프는 나토에 2% 이상 쓰라고 그러잖아요. 일본한테는 지금 그 말을 안 해요. 일본은 제가 보기에 1.5%가 맥시멈일 거예요. 1.5%를 쓰더라도 항공모함을 몇 개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력으로 새로운 전쟁으로 중국 공산주의가 끝이 났어요. 전체주의 체제가 위협이. 그 다음에 일본의 항공모함은 어디에 쓸 겁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저 물어봤어요, 실제로. 저 지금 너희도 복지예산 복잡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중국이 항공모함을 5째 6척 만든다니까 오케이. 지금은 자. 근데 내가 보기에 그 무력 안 쓰고 끝날 것 같은데 저 항공모함 어떡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도 안 해요. 왜? 저 사람들은 70년 전 태평양 전쟁에서 전쟁에 대한 사고가 스톱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좀비 국가 돼서 개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전쟁에 우리는 적응해 가고 있어요. 새로운 문명의 전쟁에 적응해 갖고 일본은 이런 험한 꼴을 안 당한 대신 적응도 못하고 있어요. 눈치도 못 채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시간 많이 돼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미중 전쟁은 한일 관계의 찬스다. 미국에 의해서 또는 미국과 선진국들이 중국의 공산 전체주의를 패퇴시킨 다음에 아시아 대륙을 자유화하는 작업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서양 기독교 문명이 못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선진국들이 해야 됩니다. 아시아 대륙 전체를 중국이 1949년 이후에 점령한 모든 점령지, 최소한 지금 중국의 영토의 절반 이상이 자결권을 갖는 그 상황만, 그 외의 거 그만두고 그래도 관리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 체제를 건설, 재건, 정비하는 일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못해요.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이 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 같이 하자.
그럼 우리가 석기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대중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